오늘 법정지상권 특강 이렇게 제가 테마를 잡았는데요. 밑에 사건 번호를 보시면은 2018 타경 189 땡땡 사건이잖아요. 이게 저희 팜플렛 중에서 12번째 나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게 13번째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 12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13번째 사건 이런 거는 유치권이 걸려있는 물건이었는데 이거는 유치권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낙찰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유치권에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유치권을 깨잖아요. 근데 법정지상권에 걸려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같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아카데미 특강할 때도 이제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치권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도 조금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정지상권인데 제가 이렇게 물론 이 당시에는 제가 여기 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법정지상권이 결과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자 경기도 동두천시 사건입니다. 일단 넘어가 봅니다. 첫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경매정보지를 제가 실었는데요. 메뉴에 2018 타경 189 땡땡 사건 경기도 동두천시 탁동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류는 임야죠. 임야라는 얘기는 산이라는 얘기죠. 산.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건물 면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땅만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이 임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은행에서는 농협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 때 이 땅 주인이 돈을 못 갚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의 경매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사건명에 보면은 임의 경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경매의 종류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제 경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일반 채권이 있죠. 그냥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얘기죠. 만기가 됐는데 일반 채권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을 때는 이건 소송을 들어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강제 경매. 레퍼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 전제가 깔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물건,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뭐 유치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담보물건이 전제가 깔렸을 때 이때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이건 임의 경매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임의 경매로 집어넣은 사건이죠. 이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담보물건인데 이건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서 바로 경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바로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돈을 그냥 일반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1년 지났는데 만기 때 안 갚으시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돈 달라고 독촉을 하는데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일반 채권 증서 둘이서 이제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지불 각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확정 판결서를 갖고 경매법원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레파토리가 흘러가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거쳐서 확정 판결을 받냐? 담보물건은 저당권으로 등기부에 증거가 명확하게 저당권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으니까 바로 임의 경매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A, B 사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지불각서 같은 게 있다. 언제 갚기로 한다. 그거는 위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 위조 가능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네가 둘 사이에서는 위조해서 서류를 들이밀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고 와라. 경매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확정 판결밖에 없어요. 그럼 A가 B를 상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나죠. 법원에서. 이거는 경매법원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 제3자인 법관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채권자 맞고 채무자 맞고 돈을 안 갚은 게 맞다. 땅 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경매법원에 집어넣으면 강제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 구분해야 되는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물건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유치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유치권 경매 같은 경우도 형식적 의미의 경매에 들어가는데 내용 분류를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임의 경매라고 나오죠. 임의 경매. 근데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감정 경매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경매 공부할 때 이 담보물건 같은 경우는 임의 경매니까 요 앞글자만 따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그렇게 기억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또 강제 경매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거는 상식으로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 경매로 집어넣은 사건입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집어넣었더라고요. 오른쪽에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34%까지 내려갔죠. 34%.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10%가 되고요. 소유자, 채무자 나와 있고 채권자가 누굽니까? 동두천 농협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갔는데 1차 때 처음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입니까? 7억 2,230만 원 있잖아요. 7억짜리 물건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은 감정가라고 돼 있죠. 감정가. 감정평가사분이 가서 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게 7억 2천에 나왔는데 법원에서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을 내놓을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그 가격을 그대로 내놓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또 그거는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귀찮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감정평가하는 가격이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그냥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차 때 2019년 2월 28일에 7억 2,230만 원에 나왔는데 유찰됐잖아요. 유찰됐다는 얘기는 물건이 안 팔렸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너무 비싸니까 물건이 안 팔린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깎아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감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깎아서 내놓죠. 유찰됐을 때는 저감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물건을 깎는다는 얘기입니다. 저감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저감 조치를 하는가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 깎습니다. 20% 깎아서 물건을 다시 내놔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30%를 저감 조치를 하고 70% 가격에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원칙이고요. 이 원칙을 꼭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키는데 이 원칙을 꼭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차 때 보면은 7억 2,230만 원인데 2차 때 보면은 5억 560만 원에 나왔죠. 그럼 20% 깎았겠습니까? 30% 깎았겠습니까? 20% 깎았다는 얘기는 원래 가격에 80%를 곱하면 되잖아요. 30% 깎았다는 얘기는 70%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7, 8에 56은 아니고 30% 7, 8 이거 30% 깎은 것 같은데 그죠? 네. 30% 깎으면은 70%를 곱해보면은 7, 7, 수 맞네. 기타 지역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를 깎고 80% 가격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가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은 30% 깎으니까 70%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가격에 70% 곱해보면은 그 밑에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격이 1차 때 7억 2천인데 곱하기 30% 저감 조치를 하고 70% 가격에 나오면 곱하기 70% 해보시면은 7, 7이 49 얼추 맞잖아요. 예, 그래서 30% 저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2차 때도 또 안 팔렸죠, 그죠? 그러면 5억 560만 원에다가 또 곱하기 70%, 또 30% 깎고 70% 가격에 나온 게 밑에 3차가 되는 거죠. 5, 7이 35 맞잖아요. 그 다음 4차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4차 때 2019년 6월 달에 2억 4천에 들어갔죠, 그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4천인데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요 가격은 써내야 낙찰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눈치 보기 작전 들어가겠죠. 그죠? 현장에 가면은 뭐 최고가를 써내야 내가 낙찰받으니까. 근데 낙찰받으신 분이 2억 5,300만 원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까? 원래 가격 대비 35% 선에서 낙찰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낙찰받을 때 보통 35%까지 내려갔을 때 낙찰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35.03%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입찰자가 3명인데 3명이 들어가서 배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명이 들어가서 배팅을 했는데 누가 1등이 됐습니까? 무슨 회사가 이제 유튜브로 하니까 예, 하여튼 버스트라는 회사가 있죠. 이거 오탄데 베스트로 써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35% 가격에 정확하게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죠.
경매 절차를 잠깐 봐야 됩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 받든지 저당권을 걸어놨을 때는 저당권에 기해서 바로 이미 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경매 신청 들어가면 보통 2, 3일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잡잖아요. 날짜가 입찰일이 잡힙니다. 입찰기일에 저희가 가서 여기서 배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등을 써냈다. 최고가를 써냈다. 그럼 나의 법적 지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그럼 내가 1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7일입니다. 여기서 또 7일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다시요. 입찰기일에 법원에 가서 배팅을 했는데 내가 1등을 했다. 나의 법적 지위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요. 7일 뒤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불허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또 7일이 기다려야 되죠. 또 7일이 기다리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7일 뒤에.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보통 30일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잔금 납부 기일이 설정된다는 얘기죠. 잔금 납부를 하게 되고 잔금 납부를 했을 때 나의 법적 지위는 뭔가 하면은 내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시로부터 한 달, 역시 한 30일 정도 기간을 잡고 여기서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는가 하면은 여기서 내가 1등을 해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고 일주일 뒤에 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한 달 뒤에 잔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함과 동시에 나는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등기가 내 앞으로 안 넘어와도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경매는 이렇습니다.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잔금 치렀다라고 해서 등기가 소유권이 나한테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잔금을 준과 동시에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걸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해야만 내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잖아요. 그거는 일반 매매고 경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는 등기 넘어오기 전에 잔금 납부만 하면은 바로 내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걸 잡아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는 민법 187조의 명시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사집행법 135조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넘어오지 않아도 내가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1차, 2차, 3차, 4차 내려갔는데 인베스터라는 회사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자, 매각 결정기일이 언제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이 2019년 오른쪽 상단 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0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매각 결정기일, 매각 허가를 할지 불허가를 할지 요 시점이죠.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를 할 거냐 불허가를 할 거냐 이건데 매각 결정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6월 20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뒤에 확정되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근데 잔금 납부를 언제 했습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 2019년 7월 29일인데 그 밑에 칸에 보면은 대금 납부를 언제 했습니까? 7월 26일. 예, 2019년 7월 26일. 그러면은 2019년 7월 26일에 잔금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소유권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뒤에 등기부를 보세요. 바로 한 2장 정도 넘기면요. 2장 정도 넘기면 3페이지입니다. 등기부 6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있고 그게 잠깐만요. 이게 3페이지 그렇죠. 3페이지 등기부 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3-6분의 3돼 있죠. 그죠? 예, 거기를 보면은 16번 등기부 순위번호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를 이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언제입니까? 날짜가? 2019년 7월 26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19년 7월 26일에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에 들어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낙찰받은 날짜, 잔금 납부한 날짜에 지금 등기까지 쳤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잔금 납부한 날짜에.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소유자가 무슨 인베스터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에 위치하는 회사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를 넘겨오지 않는다라도 어쨌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 예. 촉탁 등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촉탁 등기.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법원에서 이제 해주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18번입니다. 4페이지. 18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18페이지. 18번. 예. 등기부 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1919년 9월 2일에 오른쪽에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예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매매 예약이 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등기 할 때. 근데 이제 99%는 통상 매매 예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 예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이 됐고 오른쪽에 보면 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투자자분들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가등기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익이 실현됐으니까 다 말소 등기가 돼 있잖아요. 말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소가 돼 있는 거는 다 수익이 실현된 분들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 첫 페이지를 다시 보면은 그래서 레파토리가 이렇게 진행돼서 뭐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낙찰받고 이렇게 배당 종결 처리까지 됐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물로 안 나오고 토지만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밑에 보세요. 매각 토지 건물 현황에 보면은 밑에 박스에 목록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뭐 탑동동 몇 번지에 있는 물건인데 그 밑에 제시외 건물이라고 돼 있죠. 탑동동 철근 콘크리트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시외 건물 같은 경우는 매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차고지로 돼 있잖아요. 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무슨 이게 주차장 같은 시설로 차고지가 돼 있나 봐요. 맞아. 그게 지상의 건물인데 거기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매각에서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맨 오른쪽에다 빨간 것으로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 제시외 건물이 뭔 말인가 하면요. 제시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등기부에는 없어요. 그 건물이 등기부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거를. 등기부에는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건물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제시외 건물인데, 어쨌든 이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법정지상권의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법정지상권이 뭐냐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법정지상권 그 다음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배포한 것 중에서 그 다음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대두가 되는가 하면요. 이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럼 이 건물주가 있을 때 건물주가 A라고 했을 때 근데 땅 주인은 B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 주인 B가 A 보고 건물 헐어라고 헐어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뭐 아깝지만 헐어야 돼요. 헐어라고 헐어야 돼요. 서양의 법제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의 법제 같은 경우는 이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런 법정지상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의 법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는 사실 일본 거를 그대로 뺏겨왔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민법이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따로 놀거든요. 건물주 따로 토지주 따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서양은 이게 일체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건물 부동산 따로 토지 부동산 따로 이렇게 소유권자가 따로따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땅 주인이 B인데 건물주가 A라고 했을 때 A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B가 헐으라고 하면 헐어야 될 판이죠. 그럼 A, B 사이에 어떤 약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건물을 쓰게끔 둘이서 어떤 약정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죠. 땅을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럼 대지 사용권 계약을 A, B 사이에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전세권 설정 가능하잖아요. 토지 전세. 토지 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전세. 두 번째, 토지 임대차. 임대차 계약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 임대차.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지상권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적으로. 그럼 A하고 B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던,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설정을 하던,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그 약정한 기간이 뭐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이내에 이 땅 위에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돈은 줘야 되죠. 뭐 지료를 주든 월세를 주든 얼마를 주든 차임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대지 사용권이라는 건데 이 대지 사용권 개념에는 이런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약정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약정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지상권 설정을 했을 때 이거를 계약에 의해서 한 거라서 약정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민법 260 몇 조인가 거기부터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약정지상권은 A, B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테마는 뭔가 하면 약정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입니다. 둘이서 계약을 체결하면 아무 고민할 거 없어요. 둘이서 계약서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쓴 거죠. 근데 법정지상권은 그런 약정을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법률 요건이 충족했을 때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지상권이 설정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 요건들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걸로 민법에서 봐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정지상권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법에서 강행법규로 법정지상권을 설정해놨다는 얘기죠. 자, 프린트물 보시면요. 그 다음 프린트물 보면은 맨 앞에 제가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놓은 프린트물 있지 않습니까? 민법 186조하고 187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187조 잠깐 볼까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 취득 여기에 보면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까 여기서 이제 임의경매인데 이 사건은 경매로 인베스터라는 회사에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만 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인 근거가 민법 187조가 되는 건데 경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을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처분할 때는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낙찰받으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제3자한테 팔아먹으려면 어쨌든 내 앞으로 나중에라도 등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3자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민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을 공부할 때에는 토탈에서 6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맛보기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정지상권은 판례까지 퍼펙트하게 공부를 하려면 복잡한 판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한두 시간 갖고도 안 돼요. 저희는 뭐 잠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민법 305조에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바로 민법 366조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10조, 저번에 가담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가담법 10조에도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6조, 여기에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맨 밑에 줄에 보면은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분묘기지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 공부할 때는 총 6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민법 305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366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다음에 가담법 10조, 그 다음에 임목법 6조, 그 다음에 관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밑에 줄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까지 6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거기 민법 366조가 적용되는 법정지상권입니다. 저 읽어볼게요. 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토지 위에 가건물 같은 게 차고지 같은 게 있었는데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들어갔고 저당권자가 열받으니까 임의경매에 들어간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들어갔는데 그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그러면은 지상 건물은 차고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A 회사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 토지, 땅이 이미 경매로 나왔는데 어딘지는 몰라도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자는 인베스터.
근데 건물은 A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의 땅 위에 A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찰받은 소유권자인 토지 소유권자인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헐으라면 헐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A는 못 털겠다. 나 못 털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법으로 강제해갖고 지상권 설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둘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A는 건물 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게 법정 지상권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논리를 펴는가 하면은 이거 흐르면 아깝잖아요. 이게 가건물이 아니라 고층 빌딩이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인베스터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낙찰받아서 인베스터가 토지 소유권자가 됐다. 근데 고층 빌딩은 A 거다. 흐르라고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니까 법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정입니다. 법정. 법으로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은 법으로 지상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안 하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버리면은 A는 건물 안 헐어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인베스터가 헐으라 그래도 얘는 나 법정 지상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나 헐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베스터라는 회사는 A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건 나도 이해는 했어. 그래서 내가 네 보고 헐으라는 얘기는 못 하는데 대신에 어쨌든 간에 내 땅 위에 지금 네가 건물을 막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료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협의가 안 되면요. 지료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땅이 네가 어쨌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이게 불법행위,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건 좀 깊이 들어간 얘기고 어쨌든 지금 레파토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토지를 낙찰받았으니까 소유권자는 인베스터인데 A라는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헐으라고 헐어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들어갈 때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여기 입찰 들어갈 때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유치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권이 걸리는 물건 경매 들어갈 때 유치권이 깨지냐 안 깨지냐 다 보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버리면은 인베스터는 헐어라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이 토지가 물건으로 나왔을 때 여기 입찰 들어갈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예,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야 들어가서 이걸 헐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사전에 다 파악을 해보고 이건 들어가도 되겠다. 들어가서 이거 헐으라 그러면 헐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쭉 봤는데 법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겠죠.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이걸 낙찰받은 겁니다. 그래서 366조 계속 보면은 법정 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지금 토지는 인베스터가 주인이 됐죠. 소유권이 됐고 그 지상 건물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정 지상권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은 무조건 법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강제를 해놨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무조건 법으로 강제를 해놨으니까 따라야 됩니다. A도 따라야 되고 B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를 결정하면 되고요. 합의가 안 될 때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 사건을 보세요. 경매정보지 보십시오. 경매정보지 아까 보던 거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 내려오면은 그 참고사항이라고 돼 있죠. 임차인 현황 바로 위에 보면은 참고사항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제10의 건물 4개 동이 있는데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경매 참여 시 진입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맹지인 경우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와 있고 배당 요구 종기가 나와 있죠. 넘어갑니다. 토지 등기부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토지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니까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이달 모시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보니까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동두천 농협에서 송내지점에서 건저당 들어갔죠.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2억 6천이 설정되어 있죠. 그 건저당하고 저당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건저당하고 저당은 다릅니다. 이건 건저당입니다. 저당권,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얼마를 빌려줬는가 하면은 2억 6천을 빌려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저당이니까 건저당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6천을 빌려준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건저당 설정할 때 채권 최고액을 120% 설정을 하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130% 설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건 2억 6천은 채권 최고액이죠. 빌려준 액수가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럼 이게 농협이니까 농협이 제1금융권에 들어가나요? 단위농협은 제2금이고요. 예. 농협중앙회는 1금.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죠? 이거는 단위농협이죠. 2금융으로 들어가요. 그럼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입니까? 제2금융. 네. 그러면은 보통 원래 빌린 돈의 130%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실제 빌린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억 6천에다가 나누기 1.3을 하시면 나옵니다. 1.3. 만약에 제1금융권은 120%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누기 1.2를 해보면은 빌려준 돈이 얼마인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파주 쪽에서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을 때 그 의뢰인 한 분이 오셨는데 수심이 가득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부를 떼오셨는데, 네, 화면에 나오시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오셨는데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등기부를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 건물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억 2천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분 얘기가 그거죠. 저는 은행 가서 돈을 빌리긴 빌렸는데 1억 2천을 이렇게 많이 안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빌렸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길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저당권하고 건저당을 지금 구별을 못 하시는 거죠. 건저당은 빌린 가격의 120% 또는 130%로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등기부에는 건저당이 1억 2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기 1.2를 하신 가격이 원래 빌린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저당이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고요. 등기부 3부를 보니까 지상권 들어있죠. 이렇게 건저당 설정을 할 때 지상권 등기를 같이 해버립니다. 그럼 지상권 등기를 동두천 농협에서 지상권 등기를 같이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땅에 대해서 건저당을 잡으면서 토지 위에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상권까지도 같이 잡아버리는 겁니다. 꼼짝 말아야 됩니다. 꼼짝 말아. 토지도 건저당으로 잡고요. 그 위에, 토지 위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이나 농협 가서 이렇게 돈 빌릴 때 보면요. 토지에 대해서 건저당 들어가면은 그 지상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30년이잖아요. 30년 보장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됐고요. 그 다음에 뭐저고 저쩌고 건저당 또 나오죠. 그죠? 동두천 농협에서 5억 2천 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저고 가압류가 쭉 나오고 맨 밑에 칸에 보면 임의경매 집어넣었죠. 동두천 농협에서 임의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밑에 건물 등기부 나오는데 참고 표시 보면은 주의가 나와 있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의사항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4개 동을 위한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건 네가 가서 확인해보고 입찰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문가 멘트를 보세요. 본건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매 물건이다. 기본적인 성립 요건과 조사 방법, 대처 방법 등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튼 눌러보면요. 유치권에 관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진 않습니다. 자, 본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원 자료를 보면은 매각에서 제외되어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가설의 축조물로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법 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베스터라는 회사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가는데 인베스터 입장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좋습니까? 불성립되면 좋습니까?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건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온전히 사용할 거 아닙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사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은.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은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가건물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전문가 멘트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되는가 하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의 조건이 뭡니까? 건축법상 건물의 조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비닐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가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동형 뭐 박스 이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동형 컨테이너 박스 이동시키면 되잖아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 허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하면 일단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벽이 있어야 되고요. 주벽. 이게 그러니까 주벽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결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둥만 있고 벽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뚜껑은 있어야 된다. 뚜껑. 이 뚜껑이 지붕이죠. 우스갯소리로. 뚜껑은 있어야 됩니다. 뚜껑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벽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주벽이 있으면 역시 뚜껑은 있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기둥이 4개 박혀 있고 뚜껑이 있다. 그럼 그 건물로 봐주는 것이죠. 근데 기둥이 없는데 벽은 있어요. 벽은. 토담집 같은 경우에 벽은 있잖아요. 벽은 있고 기둥은 없어요. 그래도 뚜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건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은 건물로 인정받는 거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차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니까 뭐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런 엄격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주차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차고지니까. 그러니까 이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판단해 봤을 땐 이건 법직은 성립 안 한다.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서 이걸 낙찰 받고 난 다음에 A한테 야 나 다 헐어. 그거 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사건이잖아요. 보라마나 뻔합니다. 자,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법조문에 보면은 기둥, 주벽, 그리고 뚜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둥도 있어야 되고 주벽도 있어야 되고 뚜껑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법조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전문가 멘트에서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낮다. 오른쪽에 매각물금명세서 보십시오. 한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쪽에 매각물금명세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돼 있죠. 2012년 6월 8일에 건저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맨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4개 동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 써놨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기부가 나오는데 잠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저기 법정원 보세요. 법정원 10조에 법정지상권을 봅니다. 법정원 10조. 두 번째 프린트물 중간에 보면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4조 2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 경우 존속기관과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도 공부를 했고 가등기 담보도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법정지상권 논리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담보가등기요.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담보가등기 A, B 사이에 있어서 B가 A한테 돈 1억 원 빌려주잖아요. 돈 1억 원 빌려줬으니까 계약 형태가 뭡니까? 금전소비대차잖아요. 돈을 빌려줬잖아요.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하고 추가적으로 대물반환 예약을 합니다. 대물반환 예약. 대물반환 예약이라는 얘기는 만기 때 네가 1억을 못 갚으면은 이 아파트가 5억짜리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꿀꺽하겠다. 이게 대물반환 예약이 되는 겁니다. 금전소비대차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네가 만기 때 못 갚으면은 이 아파트를 네 아파트를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내가 꿀꺽하겠다. 이게 대물반환 예약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치는 거죠.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의 기본 형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쳤습니다. 이게다가.
근데 만기 때 못 갚아요. 만기 때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칩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친다. 네가 만기 때 1억 못 갚았잖냐. 그리고 대물받은 예약을 했으니까 이 아파트로 대신 갚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본등기를 칩니다. 근데 이제 가등기 담보등기하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건 같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게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1억 원을 빌려주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이 4억 원이나 발생하지 않습니까? 1984년도에 가등기 담보등기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그 이전에는 이렇게 꿀꺽했단 말이죠. 1억 빌려주고 못 갚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집주인 자살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1980년도에 뭐 50 정권이 잘한 거 하나는 이거야. 1980년도에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1984년도에 가등기 담보등기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청산 절차라는 얘기는 이게 차익이 4억 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네가 4억 원을 줘라. 그러면은 앞에 1억 줬고 4억 줬으니까 5억 맞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네 앞으로 이전해가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법이. 그래서 첫 번째는 돈 1억 원을 줬는데 안 갚으면은 가등기에서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금을 주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 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귀속청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속청산. 또 하나 방법은 뭡니까? 이 4억 원을 청산금 4억 원을 주면 되는데 4억 원을 갑자기 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갑자기 뭐 4억 원이 어디서 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나는 1억 원을 1년 전에 빌려줬어요. 돈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1억 원을 해소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경매처분하는 거죠. 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처분합니다. 임의 경매 들어갑니다. 임의 경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청산 절차를 거치고 본등기 치는 방법이 있고 청산금이 준비가 안 됐으면 가등기에 의해서 임의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가 하면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A 거고 이것도 A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 들어갔습니다. 저당권이 아니라 담보가등기가 들어가야 되죠. 저희는 가등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담보가등기를 들어갔습니다. 담보가등기를 들어갔는데 만기 때 안 갚아요. 만기 때 안 갚으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경매 집어넣습니다. 임의경매. 이거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왜 임의경매인가 하면은 가등기 담보등기 그러면 13조, 가담법 13조에 보면은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건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이미 경매한 경계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경매 집어넣으면 여기서 인베스터라는 회사가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 주인이 누굽니까? 땅 주인이 인베스터가 되잖아요. 근데 건물은 A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인베스터가 A 보고 야 건물 헐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너무 심하니까 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법정 지상권을 A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법으로 A한테 지상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가담법 10조에서 법정 지상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민법 366조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안입니다.